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사일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을 제어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보니 규탄 성명을 또 낸들 무슨 소용인가?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간판만 바꾼들 무슨 소용인가? 그동안 중정에서 안기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간판을 바꿀 때마다 나온 지적. 그런데 국정원이 또 이름을 바꾼다지요. 대외안보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을 하겠다.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디 간판만 바꾼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소리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도록 단단한 근본 개혁을 기대해봅니다. 목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대북 제재 가용수단의 총동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쭉 보니까요. 대부분의 일면 제목이 핵무력 완성 선언, 백악관도 사정권에 넣었다.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네, 압박 또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런 쪽으로 국제사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예. 넘지 말아야 할 선인 레드라인을 강조한 말이지만 실제로 심각한 국면이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특히 주목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우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중국이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독자적 대북 제재 수위도 더욱 높일 예정인데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 회의는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고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죠. 예.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보를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네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도발은 다시 벌어졌는데 더 이상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생각하면 답답해서 말이죠. 네. 예, 오늘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방송 중에 결과가 나오면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발리로 향하는 전세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아궁화산 폭발이 임박했는데 그 발리 섬으로 우리의 전세기가 출발을 한 겁니다. 네, 현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예. 어제 북한 도발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가 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리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 전세기가 오늘 오후 발리로 향하기로 했고요. 우리 국민 273명을 싣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발리 아궁화산이 지난 25일 분화하면서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곧 대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발리 연결했잖아요. 네. 그 주민분의 말씀이 이미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고 있다. 네네. 폭발이 정말 아주 초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1963년에 1,100여 명이 숨지는 그런 아궁화산 분화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9호선 파업 돌입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오늘부터 그러니까 전면 파업은 아니고 부분 파업이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휴식시간 보장 또 1인 근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선 건데 예. 오늘 시작되는 파업은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집니다.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을 유지하고요. 퇴근 시간대는 85%, 나머지 시간대는 50%를 운행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파업 불참자 등을 모두 동원해서 일단은 평소 수준대로 열차를 운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네요. 평소 수준대로 오늘은 어쨌든 운행되는 겁니다. 네. 예, 9호선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또다시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청소하다가 쓰레기차 배출하다가 뒤에 문이 닫혀가지고 끼어서 돌아가셨어요. 광주 지역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늘 다루던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얘기인데요. 제발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맨 앞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 낮 광주광역시에서 또 한 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이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보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죠. 최근 2년간 이런 식의 사고가 무려 27건 벌어졌습니다. 27명의 환경미화원이 이런 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먼저 보름 동안 2명이 숨진 광주의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광주 전남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 연결을 해보죠. 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지금 한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년째. 예. 어제 사고부터 일단 좀 보죠.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입니까, 어제 사고는? 이제 업무를 종료하고,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하차를 하던 중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덤프트럭 이렇게 뒤에 덤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에 뒤에 덮개가 닫혀있는 이런 구조죠.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수거하다가 이제 쓰레기가 이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걸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리는 중에 예. 옷 일부가 고리에 예. 걸렸는가 봐요. 이게 이제 그걸 모르고 예.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죠. 예. 그러니까 수거차 덮개를 일 끝났구나 하고 덮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거차에 머리를 부딪히신 거예요. 예. 자, 그게 이제 어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은 예. 13일 전에 일어난 그 사고도 이제 광주 지역에서 나는 사망사고인데. 예. 그때도 쓰레기차 뒤쪽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였나요? 이 구간을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주정차 차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차가 진입을 갖다 했는가 봐요. 관공서 차다 보니까. 예. 그걸 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뒤로 이제 빠꾸를 갖다가 하게 됐는가 봐요. 이제 빠꾸하는 과정에 이제 뒷분이 그걸 갖다 못 보셨는가 봐. 뒤에서 내려가지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분을 예. 운전자가 못 보고 차로 치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일을 갖다 마감할 때쯤 되면 예. 모든 체력이 바닥이 나요. 몇 시간이나 작업하시는데요, 아침에? 보통 아침 5시에 나와서 예. 거기 매립장 가다 보면은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몸 상태는 이제 온몸이 이제 땀으로 젖어 있고 이제 정신이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될 때. 예. 피곤해, 그 당시 피곤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일이 많길래, 인력은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런 실수가 이렇게 자주 발생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몇 분이 일하십니까? 저희가 3인 1조로 이런 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인 1조로 지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왜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란 것은 3인 1조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3인 1조인데 예.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력을 충분히 뽑지 못해서 충분히 뽑지 못하고 차량을 이제 구입을 갖다 못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약이 되는 것이죠. 작업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감수하고 가라 뭐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봉투가 있거든요. 봉투가 뭡니까? 예, 종량제 거기다 이제 종량제 봉투 예, 있죠. 그 봉투가 있는데 예. 이 100리터짜리가 있어요, 봉투가. 100ml 예. 예, 거기에 이제 넣게 되면 예. 이 혼자 못 듭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 허리가 삐그대요.
그럴 수 있겠네. 하긴 커다란 그 종량제 봉투로에다가 무거운 걸 꽉꽉 채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 그걸 차에 싣고 내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또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것도 예. 넣다 보면은 예.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다 보면 손도 빌 수가 있고. 비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빈소 가보셨어요 혹시? 어제 돌아가신 분이나 그 보름 전에 돌아가신. 오늘 가고 저번 보름 전에는 갔다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이제 자기가 목숨이 파이 목숨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경우에 이건 개죽음 아니냐. 아이고 그런 얘기들. 이제 개죽음이다. 이제 이걸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도 또 하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우리 사회에서 굳은 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 그것도 이렇게 묻혀져 가는 건 안 되겠습니다. 예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많이 좀 그 가족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광주 지역에서 11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국 연합노련 광주 전남 지역의 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분이 계셔서요. 이분도 좀 연결하고 가보겠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을 해보죠. 문 사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선 이 두 건의 사고 언뜻 보면은 운전자의 운전미숙 거기다가 작업자들의 부주의 뭐 이런 게 섞인 게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 차량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도 이물질이 있었는데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 동료들 간의 사인도 안 맞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안 됐고 그런 차량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노동자들한테 주지가 돼야 됐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안 돼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개인, 그 운전자, 그 작업자의 부주의, 개인 탓 이렇게만 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개선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느냐. 크게 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미화원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라면 이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예.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이고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이탁 형태로 돼 있고 이번에 강주에 일어난 두 건 다 사망사고는 이탁업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쓰시는 분들,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청 소속으로 무기계약직이니까 뭐 안정적인 고용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거라면 생활쓰레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위탁업체, 용역업체 통해서 고용되는 형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노조도 결성돼 있고 이렇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일 수 있겠네요. 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요.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군요. 광주시가 이틀 전에요.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동 간담회도 가졌고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작업시간 후에는 편하게 쉬고 식사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보하겠다. 체육 행사 같은 걸 지원하겠다. 또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용량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자제시키겠다. 왜냐하면 일하실 때 힘드시니까. 안전발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봤었을 때 분명하게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발판입니다. 안전발판 이제 맞게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행 어쨌든 작업발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안전발판 설치가 불법입니까?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운전석 옆에는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럼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손잡이 잡고 가시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서 붙잡고 가다가 쓰레기 넣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불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안전발판 설치라는 대안을 내긴 했지만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어쨌든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힘들어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차량을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예. 좀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미화원 차량은 거의 5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로 끌어서 높은 데까지 미약거 이런 거 있다가 싣고 손수레 있다가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이 개발이 되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낭태를 좀 줄인다. 이렇게 지금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더 큰 근로조건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머리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서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근시안적인 대책만 나왔다면 장기적인 대책,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또 마련돼야 될 거다. 이거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대로 그냥 간다면 이런 사고 뭐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들어보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주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3만 5천 명이라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바로 제안을 하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바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안전점검이나 실태점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위험 요소를 하나씩 개선해야만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른바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제 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검찰 청사에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2시가 넘은 시각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네. 그러니까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받은 우병우 전 수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소환이 될 때마다 화제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그 레이저 눈빛 레이저에다가 또 뭐 팔짱 끼고 조사받고 또 카메라가 그 조사받는 창을 찍기도 했고 맞아요. 갖가지 화제를 뿌리는데 어제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숙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 오전 9시 40분에 검찰청사에 나타났는데요. 한 기자가 네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또 레이저 눈빛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시선을 잠시 땅으로 떨군 뒤에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시간을 재보니까요. 이 말을 하는데 정확히 20초 걸렸고요. 글자를 세보니까 49글자였습니다. 뭘 또 그걸 세보셨어요. 시사평론가니까. 그렇죠. 인터넷에서는 뜬금없이 무슨 숙명 타령이냐. 업보다 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20초 49글자의 입장을 발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초 29글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다입니다. 기억납니다. 그때는
8초였어요. 네, 8초. 맞아요. 단 8초 입장을 발표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뭐였죠? 그때 멘트가? 지난 3월 21일이었었죠.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예. 처음 섰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이거였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딱 29글자였었는데요. 이때 송구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이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송구 분석을 우리가 엄청 했습니다. 네, 맞아요. 송구. 근데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에 마지못해 내가 사과한다. 네, 네. 뭐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거나 사과드립니다가 아니고 미안합니다가 송구라는 아니고요. 표현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전 수석은 뭐 송구란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고요. 숙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숙명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한번 제가 또 찾아봤어요. 숙명은 뭐예요?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아하.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4번씩 출두하는 게 내 인생의 정해진 운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어서 난 여기 선 거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번역기를 제가 또 돌려봤는데요. 당신들이 그렇게 딸 잡아놓고 싶어서 안달을 하니 내가 어쩌겠는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정해진 길이어서 난 나온 거야. 이런 의미? 그러니까 반성이나 미안함 이런 뜻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숙명.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광양에 홀로선 투사 같았다입니다. 투사 같았다고 느끼세요? 뭐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 뭐 한숨도 이번에 또 쉬었고요. 예. 숙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으니까 이젠 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숙명 다음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이 날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는 나의 숙명일 수 있지만 나는 꿋꿋이 헤쳐나가겠다.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투사. 여기서 투사 이미지. 네.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보도는 아마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요. 예. 어떤 말을 했느냐. 표정이 10개 웃음기를 띠면서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었고요.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난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숙명이면 받아들이고 잘 헤쳐나가겠다고 한 대로 나는 잘 대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전 수석은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 녹음을 해놓은 게 있지 않은 한 뭔가 써놓지 않는 한 이게 과연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좀 지금 그래서 옅게 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전 수석한테 지시받은 사람, 같이 불법 사찰을 한 사람들이 다 우전 수석과 나는 그걸 공모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진술은 있습니다만 뭐 그 외에 증거들은 지금 불충분한 상황이라 옅게 웃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 행간으로는 뭘 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 수 있다입니다. 이번이? 예. 이번 네 번째 포토라인이? 아니요. 포토라인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다시 또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영장을 과연 영장의 기각이 될지 안 될지 이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더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할 혐의가 별로 없어요. 처가회사 정강 탈세 문제로 처음에 이제 조사받았죠. 그다음에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2차례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 사찰까지. 더 적용할 혐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싸움에서 검찰이 완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어쨌든 어떤 결론이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까지